지금 캐나다 전체가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 국민의 시선이 한 여성 감독의 10분짜리 다큐멘터리 영상에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디지털 허세 국가, 자살률 1위, 무한 경쟁에 인권은 무시되는 나라, 성형 중독. 21세기 최악의 국가라고 생각했던 한국을 철저히 해부하려 했던 그녀는 한국에 직접 와보고 머릿속을 싹 비우고 한국의 것들로 뇌를 채워갔다고 합니다. 무엇이 그녀의 뇌까지 바꿔놓았을까요? 또한 그녀의 한국 영상이 다시 캐나다 전체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한국을 깡그리 무시했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36살 안젤라리예요. 캐나다에서 다큐멘터리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저는 아시아 각국의 문제점들을 파헤치는 작업에 몰두해왔어요. 제 전문 분야는 개발도상국들이 포장하는 허상을 벗겨내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은 제게 가장 매력적인 타겟이었어요. 한국을 바라보는 제 시선은 냉소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IT 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디지털 허세에 빠진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높은 자살률과 극심한 경쟁사회, 성형수술에 중독된 문화까지 비판할 소재는 넘쳐났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을 비판하는 대본을 썼어요. 인터넷에서 찾은 부정적인 기사들과 통계 자료들을 토대로 말이죠. 서구 언론들이 그려내는 한국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외모에만 집착하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있으며 진정한 문화적 깊이가 없는 민족이라고 단정했어요. 동료 감독들도 제 작업에 공감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과장된 발전상을 폭로하는 시리즈물은 서구 관객들에게 인기가 좋았거든요. 특히 한국 편은 화제성이 클 거라고 모두들 기대했어요. K-팝과 드라마로 포장된 한국의 실체를 까발리는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대본의 제목은 이랬어요. 디지털 신기루, 한국의 진실. 한국이 보여주는 모든 발전상이 사실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내용이었죠. 스마트폰 보급률이 높다고 해서 진짜 선진국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한국의 교육 열풍을 병적 현상으로 규정했어요. 청소년들이 입시 경쟁에 내몰리는 현실을 서구의 우월한 교육 시스템과 대조시켰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비정상적인 경쟁 구조에 갇혀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또한 한국의 빠른 경제 성장도 의심스럽게 봤습니다.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는 건전하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착취하고 노동자들의 인권은 무시당하는 나라라고 단정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함께 작업하는 베테랑 감독이 제게 뜻밖의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에 직접 가본 적이 있느냐는 거였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오직 책상에서 수집한 자료들로만 한국을 판단하고 있었던 겁니다. 동료는 제게 현장 없는 다큐멘터리는 의미가 없다고 말했어요. 진정한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면 반드시 현장을 경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어요. 저는 그동안 진짜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아니라 편견을 포장한 비난문을 써온 거였습니다. 현장을 외면하고 편안한 사무실에서만 세상을 재단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제가 써온 한국 관련 원고들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모든 문장이 추측과 선입견으로 가득했어요. 구체적인 현장 경험은 단 한 줄도 없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실망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안일한 감독이 되었을까요? 세계 각지를 누비며 현장의 진실을 찾던 초심은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직접 한국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 보기로 했어요. 한국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그런 나라인지 현장에서 검증해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항공편을 예약하면서도 저는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어요. 이번 여행은 제가 준비한 비판적 다큐멘터리의 마지막 증거 수집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한국의 민낯을 직접 보고 와서
더욱 날카로운 비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북을 열고 한국 비판 대본의 초안을 다시 한번 점검했어요. 몇 주 후면 이 대본이 완성될 거라고 생각하며 뿌듯해했습니다. 한국 사회의 문제점들을 세상에 고발하는 의미 있는 작품이 될 거라고 확신했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 저는 정말 무지했습니다. 한국이 제게 어떤 충격을 안겨줄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인천공항행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편견으로 무장한 저를 태우고 말이죠. 그 순간까지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제 예상은 빗나가기 시작했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서 줄을 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 앞에 있던 할머니 한 분이 서류를 떨어뜨리셨어요. 그런데 바로 옆 부스의 입국 심사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심사관은 할머니의 서류를 주워드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영어로 천천히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이죠.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당황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경직된 관료주의와는 정반대였거든요.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가는 길에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공항 곳곳에 설치된 안내 시스템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어는 물론이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동시에 안내가 나왔어요. 심지어 러시아어와 아랍어까지 지원하더라고요. 저는 프랑스 파리 공항에서 길을 잃어 헤맨 경험이 있었거든요. 영어 안내도 제대로 되지 않았던 그곳과 비교하면 인천공항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어요. 짐을 찾는 구역에서 더 큰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 캐리어 바퀴가 고장나서 끌고 다니기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공항 직원이 다가와 도움을 제안했어요. 제가 거절하자 바퀴 달린 카트를 가져다 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저에게 한국어를 못한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공항 전체가 외국인 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다면서 말이죠. 실제로 그 말이 맞았어요. 어디를 가든 영어 표기가 명확했고 필요하면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제가 미리 써놓은 대본에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배타적인 나라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환전소에서 돈을 바꾸는데 직원이 제게 교통카드를 추천해줬어요. 지하철과 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고 편의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다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더라고요. 심지어 외국인 전용 할인 혜택까지 있다고 알려줬습니다. 저는 캐나다에서도 이런 세심한 서비스를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한국이 정말 외국인을 배려하는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공항철도를 타면서 또 한 번 놀랐어요. 열차 내부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좌석도 편안했고 무엇보다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승객들이 모두 조용히 있더라고요. 저는 토론토 지하철의 시끄러운 분위기를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큰 소리로 통화하고 음악을 크게 틀어놓는 일이 일상이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지하철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열차 안에서 한국인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산만한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모두들 자신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철로 갈아타려는데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 임산부 전용 의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의자는 정말로 임산부들만 앉아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임산부 배려석이 있어도 실제로는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그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역사 내부가 정말 깨끗했습니다.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청소 직원이 계속 돌아다니며 관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깔끔하게 사용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저는 더욱 감동받았어요.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열차에서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배려한 다음에 탑승했습니다. 저는 뉴욕 지하철의 아수라장 같은 모습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당기며 타는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국의 지하철에서는 그런 혼란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호텔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승객들의 표정이 평온해 보였어요. 스트레스 받는 모습이나 짜증내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제가 미리 써놓은 대본에는 한국 사회가 극도로 스트레스가 많은 곳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지하철에서 만난 사람들의 모습은 그런 선입견과 맞지 않았습니다. 호텔 근처 역에서 내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저는 서울의 첫인상에 압도당했어요. 거대한 도시였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하고 있다는 걸요. 아직 공항에서 호텔까지 오는 길에서만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 앞으로 며칠 더 있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호텔에 짐을 풀고 서울 시내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명동 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또 다른 문화 충격을 받았습니다. 길거리가 정말 깨끗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쓰레기통을 찾기가 힘들다는 거였어요. 저는 궁금해서 한국인들이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쓰레기를 주머니나 가방에 넣어서 가져가더라고요. 길에 버리는 사람을 단 한 명도 보지 못했어요. 토론토에서는 쓰레기통이 곳곳에 있어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서울은 쓰레기통이 적은데도 길이 깨끗했습니다. 시민의식의 차이를 실감할 수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커피를 주문했는데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카페 안이 정말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지만 목소리를 낮춰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 앉아서 주변을 관찰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거나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방해를 받지 않으면서도 타인을 방해하지 않는 분위기였어요. 캐나다의 카페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기서는 사람들이 큰 소리로 웃고 떠들며 시끄럽게 통화하는 게 당연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카페는 마치 도서관 같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 조용함이 어색하거나 답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어요. 각자의 시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 있는 공간이라는 느낌이었거든요. 카페를 나와서 지하철을 타려고 역으로 갔는데 또 다른 놀라운 광경을 봤어요. 지하철 칸마다 다른 용도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임산부와 노약자를 위한 칸, 여성 전용 칸, 심지어 반려동물과 함께 탈 수 있는 칸까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로 그 구분을 지키고 있었어요. 저는 이게 정말 신기했습니다. 규칙이 있어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은 서구 사회와는 달랐거든요.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스스로 질서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지하철 안에서 젊은 남성이 할머니께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할머니가 정중히 괜찮다고 하셨지만 청년은 끝까지 자리를 비워드렸어요. 그 과정이 자연스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토론토 지하철에서 노인분들이 서 있어도 모르는 척하는 젊은이들을 많이 봤었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나이 차이에 관계없이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이 일상이었어요. 강남역에서 내려 거리를 걸어봤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상했던 것처럼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도 거리는 안전해 보였어요. 여성들이 혼자서도 자유롭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토론토에서도 밤에 혼자 다니기를 꺼려했었는데 서울은 그런 걱정이 필요 없어 보였어요. 편의점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점원이 정말 친절했거든요. 제가 외국인인 걸 알고 영어로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어요.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저를 위해 계산기로 가격을 보여주고 영수증에 동그라미까지 쳐서 설명해 줬습니다.
그 세심함에 저는 정말 고마웠어요. 편의점을 나와서 한강으로 가봤습니다. 밤 늦은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 연인들, 친구들이 모두 평화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가장 놀라운 건 공유 시설들이었어요. 킥보드며 자전거가 곳곳에 있었는데 모두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관리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에요. 저는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공유 자전거들이 여기저기 엉망으로 버려져 있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사용자들이 스스로 정리해서 놓고 가고 있었어요. 한강에서 돌아오는 길에 무인 편의점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직원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손님들이 알아서 물건을 고르고 계산하고 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서구에서는 무인 시스템이 있어도 도난이나 오작동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로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루를 정리해봤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한국의 모습과 실제로 본 모습이 완전히 달랐어요. 제 대본에는 한국이 경쟁에 찌든 삭막한 사회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배려와 신뢰가 바탕이 된 따뜻한 사회였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동안 알고 있던 한국이 과연 진실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진실일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강공원으로 다시 나갔어요. 어젯밤에 봤던 공유 킥보드들이 정말로 제자리에 그대로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놀랍게도 모든 킥보드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킥보드 하나를 빌려서 타보기로 했어요. 앱으로 간단하게 결제하고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헬멧도 함께 비치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모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어요. 킥보드를 타고 한강을 따라 달리면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 타는 사람들, 산책하는 가족들이 모두 질서 있게 자신의 공간을 지키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쓰레기 처리 방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긴 후에 자신들의 쓰레기를 모두 가져가더라고요. 쓰레기통이 있는 곳까지 걸어가서 분리수거까지 제대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캐나다의 공원들을 떠올렸습니다. 주말이면 쓰레기로 난장판이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하지만 한강공원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킥보드를 반납하고 근처 카페에 들어갔습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자신의 일을 하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직장인들은 업무를 보고 어르신들은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저는 한 구석에 앉아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어제와 오늘 경험한 것들을 정리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쓸수록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준비한 비판적 대본과 맞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카페에서 일하는 직원의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손님이 많아서 바쁜 상황인데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서비스하고 있었어요. 커피 하나를 만들 때도 세심하게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서 근처 식당에 들어가 봤어요.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었는데 메뉴판을 보니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이 저를 보고 친절하게 추천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어를 못하는 저를 위해 그림으로 된 메뉴를 가져다 주시고 어떤 맛인지 손짓 발짓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 정성에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음식이 나왔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밑반찬들이었습니다. 주문하지도 않았는데 여러 가지 반찬이 함께 나왔거든요. 사장님이 그냥 서비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계산할 때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물값이 따로 없더라고요. 캐나다에서는 레스토랑에서 물도 돈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당연하게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어요. 식당을 나와서 무인 편의점에 다시 가봤습니다. 어제 봤던 그 신기한 시스템을 다시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말로 직원이 없는데도 모든 게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저는 직접 이용해 봤습니다. 물건을 고르고 스캔하고 결제하는 모든 과정이 정말 간단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다른 고객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한 할아버지가 계산을 잘못하신 것 같았는데 뒤에 있던 젊은 남성이 도와드리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고받고 있었어요. 또 다른 손님은 실수로 떨어뜨린 물건을 주워서 제자리에 다시 놓고 가더라고요.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말이에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미리 써놓은 대본에는 한국 사회가 개인주의적이고 냉정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배려하고 도와주는 따뜻한 사회였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홍대 지역에 가봤어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거든요. 시끄럽고 무질서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제 예상은 빗나갔어요. 거리에 사람은 정말 많았지만 어수선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이 나오는 곳도 있었지만 소음이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클럽이나 바에서 나오는 사람들도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떠들거나 주변에 피해를 주는 모습을 찾기 힘들었어요. 모두들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서도 타인을 배려하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지하철을 타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어요. 한국에서 보낸 이틀 동안 제 모든 편견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대신 배려와 신뢰, 질서와 따뜻함이 공존하는 놀라운 사회가 있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저에게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명동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잠깐 한눈을 판 사이에 카메라 가방이 사라진 거예요. 그 안에는 제 촬영 장비 전부가 들어있었습니다. 가격으로 따지면 5,000달러가 넘는 고가 장비들이었어요. 처음에는 당황했습니다. 외국에서 이런 일을 당하면 대부분 찾기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상인들이 저를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한 카페 사장님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해 주셨어요. 그리고 근처 상점들의 CCTV가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런 적극적인 도움에 놀랐습니다. 경찰이 정말 빨리 왔어요. 신고한 지 10분도 안 되어서 2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제 상황을 듣고는 바로 수사에 들어가더라고요. 경찰관 중 한 분은 영어를 잘하셨어요. 제게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고 가방의 특징과 내용물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곧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안심시켜 주셨어요. 놀라운 건 CCTV 시스템이었습니다. 명동 일대에 정말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경찰이 각 지점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1시간도 안 되어서 용의자를 찾았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가방을 가져간 사람의 동선을 완전히 파악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서에 동행해서 상황을 지켜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었어요. 각 CCTV 지점의 영상이 통합 관리되고 있었고 실시간으로 추적이 가능했습니다. 2시간 만에 제 가방을 찾았어요. 내용물 하나 빠짐없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범인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소매치기를 하던 상습범이었는데 이미 여러 번 검거된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과정에서 한국의 치안 시스템에 감탄했어요. IT 기술과 공공서비스가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신고부터 해결까지 2시간이 걸리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경찰의 태도였어요. 제가 외국인이라고 해서 소홀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세심하게 챙겨주는 느낌이었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담당 경찰관이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똑같이 보호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조심하라고 당부해 주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한국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었어요. 단순히 IT 기술이 발달한 게 아니라 그 기술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제대로 활용되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지만
실제로 범죄 해결에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드물었거든요. 한국은 시스템 자체가 다른 차원이었어요. 사건이 해결된 후 명동으로 돌아왔는데 처음에 도움을 주셨던 카페 사장님이 저를 알아보시더라고요. 가방을 찾았냐고 물어보시며 정말 걱정해 주셨어요. 그분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저를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한 명의 일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다니 정말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저녁에 호텔로 돌아가서 오늘 있었던 일을 정리해 봤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한국 사회의 대응력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제가 미리 써놓은 대본에는 한국이 외국인에게 차별적인 나라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외국인도 평등하게 보호받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제 노트북을 열어서 대본을 다시 읽어봤어요. 점점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써놓은 내용들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었거든요. 한국에 대한 제 인식이 완전히 바뀌고 있었어요. 더 이상 비판적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넷째 날,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어요. 호텔 방에서 그동안 써놓은 대본을 다시 읽어보니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한국에 대해 가지고 있던 모든 편견들이 거짓이었거든요. 디지털 허세 국가라고 비난했던 한국이 사실은 기술을 인간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였어요. 차갑고 경쟁적인 사회라고 생각했던 곳이 실제로는 배려와 신뢰가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서 대본을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어디서부터 고쳐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거의 모든 내용을 바꿔야 했거든요. 제목부터 바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디지털 신기루, 한국의 진실이라는 제목이 너무 창피했습니다. 한국은 신기루가 아니라 현실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현장을 보지도 않고 편견만으로 한 나라 전체를 판단했던 거예요. 다큐멘터리 감독으로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오후에 카페에 가서 새로운 대본을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국을 비판하려고 왔던 제가 오히려 한국에게서 배우고 있었어요. 시민의식, 배려, 신뢰, 질서. 이런 가치들을 한국에서 직접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얼마나 편협했는지 깨달았어요. 서구의 시각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카페에서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른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데 젊은 남성이 자연스럽게 도와드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중히 감사하다고 하셨고 청년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웃으며 인사를 드렸어요. 이런 작은 배려가 일상인 사회였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밖으로 나갔어요. 더 이상 비판적인 글을 쓸 수 없었거든요. 대신 한국에서 느낀 감동을 정리해보고 싶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녔어요. 강남, 홍대, 이태원, 인사동까지. 어디를 가도 똑같았습니다. 질서 있고 깨끗하며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태원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보였는데 모두들 편안해 보였어요. 한국인들도 외국인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한 레스토랑에서 외국인 손님이 메뉴를 고르지 못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한국인이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서로 모르는 사람인데도 말이에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점점 더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에 대해 가졌던 편견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다시 대본을 열어봤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더 이상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었어요. 제 자신의 변화에 대한 기록이 되어버린 거예요. 편견에 가득 찬 서구인이 한국에서 깨달음을 얻는 이야기 말이에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가 될 수 있겠다고 말이에요. 한국을 비판하는 영상이 아니라 제 자신의 무지와 편견을 고백하는 영상으로요. 제목도 떠올랐어요. 나는 한국을 비웃었고
한국은 내 인생을 바꿨다. 이게 진짜 제목이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새로운 마음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비판이 아니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이에요.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한강에서 산책하며 지난 며칠을 돌이켜봤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이 제게는 깨달음이었습니다. 특히 자유와 배려가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웠어요.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는 답답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사람이 편안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누리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것. 이게 진짜 성숙한 사회의 모습이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카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자신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진정한 개인주의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공존을 위한 배려라는 걸 배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지만 때로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큰 소리로 통화하거나 음악을 틀어도 개인의 자유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자유로운 사회의 모습이었어요. 한강공원에서 본 광경들도 잊을 수 없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데도 모든 시설이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지켜나가고 있었어요. 공유 킥보드와 자전거들이 제자리에 정리되어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동했습니다. 누군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다음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었거든요. 무인 편의점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이런 시스템이 가능한 건 기술이 발달해서가 아니라 시민들 간의 신뢰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한국의 진짜 힘을 깨달았어요. IT 기술이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사람들의 시민의식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규칙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배려하고 있었어요. 법으로 강제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임산부나 노약자를 위한 배려석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연한 배려라고 생각하는 거였죠. 제가 경험한 모든 친절함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카페 사장님, 식당 직원, 편의점 알바생, 지나가던 시민들까지 모두들 진심으로 도움을 주고 있었어요. 특히 제가 물건을 도난당했을 때 보여준 반응이 인상 깊었어요. 주변 상인들이 자신의 일처럼 나서서 도와주셨거든요. 외국인인 저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 경험들을 통해 저는 한국 사회의 진짜 모습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쟁이 치열한 사회라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인간미를 잃지 않고 있었어요. 오후에 명동에서 마지막 촬영을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비판적인 시각이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담았습니다. 거리의 질서, 사람들의 친절함, 깨끗한 환경. 이 모든 것들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였어요. 저는 제 다큐멘터리의 제목을 바꾸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서울 조용한 혁명이라고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시민의식의 혁명을 담고 싶었거든요. 이건 총이나 칼이 아니라 배려와 신뢰로 이뤄낸 혁명이었어요. 개인과 공동체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 모델이었습니다. 저녁에 호텔에서 짐을 정리하면서 지난 며칠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을 비웃으러 왔던 제가 오히려 한국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서구 사회에서 당연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최선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더 나은 방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에서 목격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한국을 떠나야 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배운 소중한 가치들이 남을 거예요. 배려, 신뢰, 질서, 따뜻함. 이런 것들이 진짜 선진국의 조건이라는 걸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서울역으로 가는 길에 마지막 선물을 받았어요. 지하철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데 계단에서 바퀴가 걸렸어요. 무거운 짐 때문에 혼자서는 들어올리기 힘들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중년 남성분이었는데 말없이 제 캐리어를 들어서 계단 위로 올려주셨어요. 저는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렸는데 그분은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 웃으며 가셨어요. 이름도 묻지 않고 보답도 바라지 않고 말이에요. 그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다니.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면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판하려고 했던 제가 이제는 한국을 그리워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공항 직원이 제게 한국 여행이 어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인생이 바뀌는 경험이었다고 대답했어요. 출국 심사를 마치고 게이트로 가는 길에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다시 봤습니다. 모든 사진이 소중한 추억이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아서 노트북을 켰어요. 새로 쓴 대본을 마지막으로 점검해보고 싶었거든요. 제목부터 내용까지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어요. 비판이 아니라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가득한 글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제 자신의 성장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 있었어요. 편견을 버리고 진실을 마주한 한 감독의 고백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야경이 보였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가 따뜻한 사람들의 삶이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기내에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촬영한 영상들을 보면서 또 한 번 감동받았습니다. 질서정연한 지하철, 깨끗한 거리, 친절한 사람들, 효율적인 시스템. 모든 것이 한국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어요. 저는 내레이션을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진솔하게 담고 싶었거든요. 나는 한국을 비웃으러 왔다가 한국에게서 인생을 배우고 갑니다. 한국은 기술이 발달한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발달한 나라였어요. 진정한 선진국은 건물이 높고 기술이 좋은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저는 이제 캐나다로 돌아가지만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제 삶에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한국의 모습을 알리고 싶어요. 편집을 마치고 완성된 영상을 미리 보기로 봤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다큐멘터리였어요. 진실을 담은 작품이었습니다. 토론토에 도착해서 집에 돌아왔어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한국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료들에게 완성된 영상을 보여줬어요. 모두들 놀라워했습니다. 한국을 비판하려던 제가 오히려 한국을 찬양하는 영상을 만들어 온 거니까요. 하지만 영상을 본 후에는 모두들 이해했어요. 진실을 마주한 감독의 진솔한 고백이라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영상을 공개하자 큰 반향이 일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경험에 공감하고 한국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가치들을 더 깊이 탐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제 삶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타인을 배려하고 공동체를 생각하며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추구하면서 말이에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편견을 버리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준 나라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어떤 나라나 문화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계신다면 한번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라요. 진실은 현장에 있으니까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만의 편견을 깨뜨린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들려주세요.